차 좁아지게 눈치 없이 끼지 마. 넌 원래 먹을 복도 없는 거지 팔자잖니. 시어머니가 차창 너머로 지안의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신우이가 예비 신랑의 팔짱을 낀 채 킥킥 웃었고 운전석의 남편은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한우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식구들에게 지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대청소할 테니까 다들 밖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돌아온 그들 앞에는 텅 빈 집과 바뀐 도어락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 강남의 한우 전문점 앞 주차장에 민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금자가 고개를 내밀고 입구 앞에 서 있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려고 나왔는데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가 손을 내저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예, 넌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니? 차에 빈자리가 어디 있다고 거기 서서 기웃거려. 금자가 뒷좌석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뒷좌석에는 수진이 예비 신랑의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지안이 서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시누이가 시댁될 귀한 도련님까지 모시고 가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 비집고 들어오면 차가 비좁아서 어떡해? 숨막히고 땀 냄새 나서 안 돼. 금자가 손가락으로 지안의 코앞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넌 제발 알아서 쏙 빠져. 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먹을 복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팔자 아니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억지로 따라와서 입 버리지 말고 집이나 지키고 있어. 지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운전석의 민호는 백미러로 지안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잖아. 사람 민망하게 왜 자꾸 그래? 우리 먼저 가니까 넌 버스 타고 들어가. 민호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진이 뒷유리창 너머로 지안을 힐끗 보더니 예비 신랑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킥킥 웃었습니다. 자기야, 방금 우리 올케 표정 봤어? 아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니까. 웃겨 죽겠네. 배기가스가 지안의 치맛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안은 매연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안의 눈가에 핏줄이 가늘게 섰지만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안은 빈 주차장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얄밉도록 파랬습니다. 3년 전 이 집안에 시집왔을 때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금자는 지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자. 내가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아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금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지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지만 밥상에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배를 두드리며 자리를 뜨고 나면 지안의 몫은 눌어붙은 전 부스러기와 식은 국물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상에 올린 갈비찜을 지안이 먹으려 하자 금자가 젓가락으로 지안의 손등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대? 이건 손님들 드실 귀한 고기인데 며느리가 염치도 없이 먼저 집어먹니? 저 부엌 싱크대 밑에 보면 남은 거 있으니까 대충 비벼 먹어. 그날 부엌에 남은 것은 밥풀이 말라붙은 빈속과 김치 국물뿐이었습니다. 3년간 매번 그랬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빈 술병 4개와 과자 봉지, 치킨 뼈가 담긴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금자가 벗어놓은 양말이 구겨진 채 걸쳐 있었고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수진이 마시다 남긴 음료수 캔이 쓰러져 갈색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어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쓸 때마다 쉰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다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개키고 베개를 정리한 뒤 침대 밑에 손을 넣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지안의 손가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가죽 서류 봉투였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에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밀어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안이 봉투의 단추를 풀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지안의 돌아가신 아버지 성기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해외 채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금액의 합계를 보는 순간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어? 지안이 중얼거리며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각서 하단에는 지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지안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셔서 내가 그거 갚느라 등골이 휘어지는 줄 알아.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너희 집 빚 갚느라 우리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다 썼어. 내가 우리 집에서 식모처럼 일해도 모자란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3년 동안 지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당연한 벌이라 여기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이 아니라 건물과 채권을 남겼고 민호가 지안의 도장을 몰래 찍어 상속을 포기시킨 뒤 그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는 지안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펼치는 순간 지안의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강남 상가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와 외제차를 구입한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유리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외제차 역시 같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거울에 지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핏기 없는 뺨. 거울 속의 지안은 34살이 아니라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연극이었구나. 나를 바보로 만들고 뒤로는 딴 여자한테 내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
지안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의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멈추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우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거실로 밀려들었습니다. 금자가 먼저 들어서며 트림을 하고 뒤이어 수진이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 소파 앞에 지안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으악, 깜짝이야. 아이고, 내 심장이야. 옳게, 왜 이러고 있어? 미쳤어?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자가 벽에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켰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불도 안 켜고 쾌만히 앉아서 사람 잡으려고 작정했니? 금자가 인상을 쓰며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자는 코트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지더니 지안의 옆에 퍼석 주저앉았습니다. 야, 오늘 먹은 소고기가 어찌나 살살 녹던지. 1등급 꽃등심이라 그런가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게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더라. 어머 얘, 넌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맛일 거다. 금자가 혀를 차며 배를 쓸었습니다. 넣어주려고 조금 싸우려고 했는데 수진이랑 어찌나 잘 먹던지. 남은 게 하나도 없지 뭐니? 원래 먹을 복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얘. 금자가 킥킥 웃으며 지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호가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편하게 처박혀 있었으면서 야식 준비도 안 해놨냐?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라면이라도 끓여와. 계란 탁 풀어서 맵게. 지안은 밀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쇼핑백 5개를 거실 한가운데 던져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내일 내 방 싹 치워놓고 이 구두들 광나게 닦아놔. 비싼 거니까 흠집 하나라도 나면 올케가 다 물어내야 해. 알았어? 수진이 손가락으로 지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지안이 쟁반에 물컵 3개를 올려들고 나왔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할 정도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한우 외식 정말 즐거우셨죠, 어머니? 기름진 거 드셨으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금자가 의아한 눈으로 지안을 올려다보다가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징그럽게 웃기는. 아, 그리고 어머니. 저 내일 집안 대청소를 싹 하려고요. 3년 묵은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내려고요. 지안이 민호와 수진에게도 물컵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다들 밖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느긋하게 놀다 오세요. 밤늦게까지 밖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요. 제가 집을 아주 완벽하게 치워놓을게요. 금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 얘,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다 하니? 민호야, 잘됐다. 내일 그 소문난 해물탕집 가서 소주나 한잔하자. 내 카드로 긁는 거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꺼내 맛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메뉴 사진을 넘겼습니다. 지아는 세 사람이 맛집 사진에 몰두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의 미소가 입가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열고 오늘 하루 녹음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금자의 먹을 복도 없는 거지 팔자라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끝까지 재생한 뒤 폰 안에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거실에서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웃음소리를 등 뒤에 두고 조용히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찾아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안이야. 내일 오전에 상담 가능할까? 아주 급한 일이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메시지를 보낸 뒤 지아는 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안의 두 눈만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금자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우리 나간다. 너 오늘 청소 허투루 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낀 물때까지 아주 싹싹 긁어서 닦아놔. 알았어? 민호가 차 키를 짤랑거리며 현관문을 나섰고 수진이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며 그 뒤를 얄밉게 따랐습니다. 지아는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세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3년 묵은 때까지 싹 치워놓을게요. 아주 느긋하게 즐기다 오세요. 현관문이 콰당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침대 밑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지퍼를 꽉 잠갔습니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부스스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그동안 발을 잃었던 연한 립스틱을 입술에 칠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외출 준비를 마친 지안이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안은 가방끈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옆구리를 눌러왔습니다. 오전 10시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사무실 앞에 지안이 섰습니다. 문 옆 금색 명패에 한도윤 법률사무소라고 번듯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에서 남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안아. 도윤이 지안의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푹 꺼진 눈과 뼈만 남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주며 지안을 앉혔습니다. 앉아. 일단 물부터 좀 마셔. 얼굴이 이게 뭐야? 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아, 이것 좀 봐줘. 도윤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넘기자마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상속포기 각서까지 훑어보던 도윤의 손가락이 각서 하단의 도장 부분에서 딱 멈췄습니다. 지안아, 너 이 각서에 내 손으로 직접 도장 찍었어? 아니, 전혀.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얘기는 구경도 못했어. 민호 씨가 아버지 빚 갚느라 자기 집안이 거덜났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서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3년 동안 믿고 식모처럼 살았어. 지안의 목소리가 낮지만 서슬퍼렇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볼펜 뚜껑을 딸깍거렸습니다. 인감도장은 4개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인감도장 결혼하자마자 민호가 관리해주겠다고 가져갔어. 그 인간이 내 도장 훔쳐다가 내 재산을 홀랑 다 가로챈 거야. 도윤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턱을 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야. 내 동의 없이 도장 찍어서 상속 포기시키고 건물까지 자기 명의로 돌려놨잖아. 지안아, 내 아버님이 남긴 이 강남 건물이며 채권이 이게 지금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적어도 수십억이야. 지안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봐.
거기 뒤에 있어.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펼치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와 외제차 등록증 명의자 이름에 유리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내 연녀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느라 내 돈을 다 썼다는 거야? 응. 나한테는 빚쟁이 딸이라고 구박하면서 뒤로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소용없게 만들 거야. 일단 민호가 이 재산 손 못대게 법원에 처분 금지 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 무효 소송 바로 들어갈게. 이각서 위조된 거 밝혀내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금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넌 원래 먹을 복도 없는 거지 팔자니까 따라오지 마. 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정서적 학대야.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위자료도 두둑이 받아낼 수 있어. 또 없어? 3년치가 있어. 내 인생을 갈아 넣은 폴더가 아주 꽉 찼어. 도윤이 지안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안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혼자 버텼니? 지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한데 지안의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윤아, 나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오늘 저녁에 아주 큰 이삿짐 트럭이 필요해.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그 집 내 아버님 건물인데 내가 왜 나가? 아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 인간들 물건을 다 빼버릴 거야. 내 것만 빼고 전부 다. 도윤의 입가에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아주 싹 다 치워버리자. 내가 제일 일 잘하는 이삿짐 센터로 바로 연결해 줄게. 지아는 사무실을 나와 명숙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7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지안의 눈물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1시 분식집에서 마주 앉은 명숙 아주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안 씨, 미안해요. 내가 금자 씨가 무서워서 보고도 못 본 척했어. 명절마다 지안 씨 밥그릇 뺏고 찌꺼기만 먹게 하는 거 보면서 내 가슴이 미어졌는데. 아주머니, 저 다 알아요. 이제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법정에서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명숙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말고 민호 씨가 지안 씨 어깨 밀치고 소리 지르던 거 내가 다 증언할게.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법이야. 오후 3시 아파트로 돌아온 지안은 신발장부터 거실까지 온 집안을 돌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식탁에는 노란 스티커를, 자신이 직접 산 가전제품에는 파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이불장이나 민호의 옷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주방 찬장을 열자 친정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골라주신 도자기 그릇 세트가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릇을 신문지에 싸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다 찾을게요. 그때 수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명품 가방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옳게, 이거 봐라.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자그마치 300만 원이야. 너 같은 거지는 구경도 못할 가방이지? 호호, 청소나 빡빡해놔. 내 침대 밑에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지아는 그 가방이 자신의 유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가방 참 예쁘네.
수진 씨한테 아주 딱이야. 많이 들고 다녀. 지아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설 보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현관 도어락 교체해 주세요. 지문 인식되는 제일 좋은 걸로요. 저녁 5시 반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금지 명령 떨어졌어. 민호는 이제 재산에 손도 못 대. 그리고 민호가 시어머니 계좌로 회사 돈 빼돌린 증거도 찾았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지아는 미련 없이 반지를 화장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더러운 물건은 안 가져가. 저녁 6시 정각 아파트 복도에 이삿짐 인부 20명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팀장이 지안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3시간 안에 싹 비워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이랑 파란색 스티커 붙은 것만 옮겨주세요.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요. 인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거실 소파와 식탁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8시가 되자 집안은 휑해졌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의 낡은 장롱과 수진의 지저분한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지아는 텅 빈 거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보안 알림이 떴습니다. 현관 카메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 접근 중. 민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보안업체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어락 갈아주세요. 기사가 기존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등이 1층에서 15층으로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하고 열리자마자 민호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고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복도 끝 자기 집 앞에서 보안업체 기사가 도어락을 뜯어내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 너 뭐야? 남의 집 문 앞에서 지금 무슨 짓거리야? 민호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자 보안업체 기사가 몸을 틀어 민호를 딱 막아섰습니다. 손님, 위험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니까 저리로 물러나세요. 이게 어디서 누굴 가르쳐? 비켜. 내 집이야, 내 집. 민호가 기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미 도어락은 뜯겨나가 검은 구멍이 휑하게 뚫려 있었고 새 도어락이 기사의 공구 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집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시어머니의 낡은 장롱 하나와 옷걸이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광경에 민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어? 내 소파, 내 TV, 이게 다 뭐야? 민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 어둠 속에서 지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안은 도끼 서린 눈으로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물건, 내가 산 내 짐들 내가 가져간 거야. 뭐가 문제야? 너 미쳤어? 내 물건이 어디 있어? 이 집에 있는 건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내 돈으로 산 내 거야. 당장 안 내놔?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지안의 턱 밑까지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 집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안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호의 코앞에 쫙 펼쳤습니다. 이 집 원래 우리 아버지 명의였던 거 잊었어? 내가 내 도장 몰래 훔쳐다가 내 앞으로 홀랑 넘긴 거잖아. 안 그래? 민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뭔 헛소리야. 장인어른이 빚만 잔뜩 남기고 죽어서 내가 그거 뒷수습하느라 내 명의로 돌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그 더러운 거짓말, 이제 안 통해. 지안이 서류를 접어넣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위조한 거,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 내연녀 유리한테 아파트 사준 거, 나 다 알아냈어. 이 사기꾼아.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벌벌 떨며 손가락질을 해대는데 지안이 가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명령 떨어졌어. 내가 건물이든 채권이든 손 하나 못대게 다 묶어놨으니까 꿈깨. 지안이 차갑게 돌아서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작업 마무리해주세요. 민호가 지안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지안은 이미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기사가 그 즉시 새 도어락을 문에 딱 고정시켰습니다. 아, 성지안,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민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복도 이웃집 문들이 빼꼼히 열렸다가 겁에 질려 다시 닫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금자와 수진이 내렸습니다. 금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볼이 발그레했고 수진은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은 민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너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이게 다 무슨 난리니? 금자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민호를 붙들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안이가. 그년이 짐 다 빼가고 자물쇠까지 바꿔버렸어. 뭐라고?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금자가 현관 앞으로 달려가 도어락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삐삐삐 기분 나쁜 소리만 울릴 뿐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 이 못된 년아.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디서 문을 걸어 잠가. 금자가 문을 손바닥으로 퍽퍽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 인터폰 화면이 팅하고 켜지며 지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안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원래 저희 아버지 거였어요. 민호가 제 도장 도용해서 사기친 거라고요. 오늘 법원에서 그 사실 다 확인하고 등기 정지시켰어요. 이제 여긴 제 집이에요. 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집? 이게 누구 앞에서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에요. 법원 도장 찍힌 서류가 제 손에 있어요. 어머니, 허락 없이 남의 집 들어오려고 하면 주거 침입인 거 아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지안이 인터폰 카메라 앞에 법원 결정문을 들이밀었습니다. 시뻘건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금자가 기가 막혀 숨을 헐떡이며 민호의 등을 팍 쳤습니다. 민호야, 너 뭐하고 있어? 저 문 당장 안 부수고. 민호가 벌떡 일어나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쾅, 쾅. 새 도어락이 흔들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쇼핑백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당장 문 열어. 내 방에 있는 비싼 옷이랑 화장품 다 어쨌어. 인터폰 스피커에서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 물건이랑 어머니 짐은 손 안 댔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오늘부로 여긴 제 집이니까 내일 낮에 사람 없을 때 와서 챙겨가세요. 오늘은 절대 못 열어줘요. 너 지금 우리더러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이 나쁜 년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복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금자가 경찰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우리 며느리가 미쳐서 시어머니를 내쫓고 문을 잠갔어요. 얘 좀 어떻게 해봐요.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민호에게 묻자 민호가 가슴을 펴며 소리쳤습니다. 내 명의요. 내 집이라고요. 그때 지안이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집주인 성지안입니다. 이 사람은 제 재산을 사기쳐서 가로챈 사람이고 지금 법원에서 소유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정문 보여드릴게요. 경찰이 지안이 보여준 서류를 확인하더니 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집이군요. 소유권 분쟁 중인 집은 마음대로 문을 부술 수 없습니다. 일단 물러나세요. 민호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경찰을 밀쳐냈습니다. 내 집이라니까. 비켜.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난리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경고합니다. 민호가 이성을 잃고 다시 경찰을 밀치며 문으로 돌진하자 경찰 2명이 순식간에 민호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민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민호야.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 왜 이래요? 금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수진이 발버둥을 치며 경찰에게 대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지안, 이 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냐?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금자가 문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며 악을 썼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지안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제 맛있게 드신 한우집 아직 문 안 닫았을 거예요. 거기가 아주 넓고 따뜻하니까 가서 주무세요. 먹을 복 많으시니까 밥도 주겠죠. 금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찬 민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금자와 수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꺼지자 지안은 전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복도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안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민호를 태우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금자와 수진이 차 옆에서 매달리다 경찰에게 밀려나는 꼴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안은 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경찰에 잡혀갔어. 이제 시작이야. 잘했어. 내일 오전 재판 준비 완벽하게 해놓을게. 고생했다, 지안아. 전화를 끊은 지안은 텅 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그 어떤 침대보다 편안했습니다. 지안은 천장의 불빛을 보며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지안에게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앞에 지안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계단 앞에 도윤이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안에게 다가와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은 좀 잤어? 눈이 좀 맑아졌네. 응, 3년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푹 잤어. 꿈도 안 꾸고. 지안이 짧게 웃으며 법원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영상을 틀 거야.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 영상이야. 우리 아버지가 영상을 남기셨다고? 그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공증사무소 불러서
비밀리에 촬영하신 거야.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던 걸 내가 어제 극적으로 찾아냈어. 오늘 이거 터지면 게임 끝이야.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은 냉기가 돌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안과 도윤이 원고 측 자리에 앉았고 민호 측 자리에는 국선 변호사 한 명만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한 채 화상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의 얼굴은 이틀 만에 폭삭 늙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도를 못해 턱에는 시커먼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은 퀭하니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도윤이 벌떡 일어나 태블릿을 법원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첫 번째 증거로 고인 성기현 씨의 유언 영상을 제출합니다. 피고 강민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치익하며 켜졌습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마른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였습니다. 볼이 움푹 꺼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또렷했습니다. 나 성기현은 내 모든 재산을 외동딸 성지안에게 남긴다.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과 해외 채권 전부를 지안이에게 준다. 만약이라도 지안이가 이 재산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법에서라도 그 권리를 박탈해서 내 딸을 지켜달라.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미안하다. 몸이 아파 내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다. 부디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딸아.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화상 화면 속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영상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촬영되었고 공증인의 인감까지 찍혀 있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장인이 빚만 남겼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원고를 속이고 도장을 훔쳐 상속 포기 각서를 위조했습니다. 여기 위조된 각서에 적힌 필체를 보십시오. 원고의 것이 아니라 피고 강민호의 필체라는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호의 국선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피고 측은 그 각서가 원고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윤이 화상 화면 속 민호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 강민호 씨, 원고가 동의했다면 왜 그 서류를 안방 침대 밑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놨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아내를 거짓 팔자라고 비하하며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민호의 입이 뻐금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카메라 아래만 쳐다봤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탕탕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 측은 다음 기일까지 위조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자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지안은 법원 계단 위에서 파란 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윤이 지안의 옆에 서서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야. 지안아, 이제 슬퍼하지 마.
아버님이 주신 기회야. 지안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도윤아, 나 할 일이 태산이야. 나 다시 일할 거야. 3년 동안 멈췄던 내 디자인, 다시 시작할래. 그래, 그게 정답이야. 마침 내 지인 중에 디자인 쪽으로 아주 거물인 회장님이 계셔. 내 포트폴리오만 확실하면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에서 민호는 쌓여있는 편지 봉투를 뜯으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장에 이어 회사에서 온 파면 통보서를 확인한 민호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성지한 그년 때문이야.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민호는 독이 오른 눈으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지안,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내 과거 다 까발리고 내 인생 박살 낼 줄 알아.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당장 멈춰. 이틀 뒤 지아는 도윤의 사무실에서 그 협박 편지를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지아는 편지를 접어 도윤에게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추가해줘. 협박죄 하나 더 얹어줘야지.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해줘. 저 인간 숨소리도 내 근처에 못 오게. 그 주 금요일 수진의 예비시댁에서 벼락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의 예비 시아버지가 금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세요. 뉴스 보니까 아들이 횡령에 사기까지 쳤다면서요?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습니까? 파혼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낸 예물이며 돈 당장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당신들도 고소할 줄 아쇼. 전화기 너머로 금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잠깐 오해를 산 거지. 우리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습니다. 금자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뭐라고 해? 파혼 아니지? 그치? 파혼이란다. 예단 다 돌려달래. 아이고, 우리 집안 이제 망했다. 망했어. 수진이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쾅 부딪히고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가방, 내 보석? 그거 다 어떡해. 두 모녀는 얹혀 살던 친척 집 거실에서 서로 붙잡고 울었지만 집 주인이 방문을 쾅 열고 나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들 미안한데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주세요. 동네 창피해서 우리 집까지 얼굴을 못 들겠어. 일주일 뒤 지아는 디자인계의 대부 오 회장을 만났습니다.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지안이 노트북을 펼치자 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지안 씨, 이 실력을 왜 3년이나 썩혔어요? 이 감각이면 벌써 이 바닥에서 이름 꽤나 날렸을 텐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을 되찾으려고요. 기회를 주십시오. 오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신규 프로젝트 성지안 씨가 맡아보죠. 실력 하나는 끝내주네. 지안이 오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잡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묘비 앞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지아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시 시작해. 아빠가 준 이 이름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게. 이제 정말 나답게 살 거야. 눈물이 지안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지안의 가방 안에는 되찾은 유산의 첫 수익금이 찍힌 통장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앞길로 노을빛이 찬란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안은 법원으로부터 강남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읽는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내 손에 들어왔어.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어. 이제 이 건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온전히 내 거야.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판결문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에게 먹을 복 없는 거지 팔자라며 길바닥에 버려졌던 여자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한 달 뒤 건물 1층 전면 유리창을 가리고 있던 공사용 가막이 걷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금색 현판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지안 디자인. 지안은 직접 사다리에 올라 현판 나사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러고는 성지안이라는 자기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후쳤습니다. 태어나서 제 이름이 이토록 묵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오픈 기념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지안은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소규모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 위에 은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였고 최고급 한우 연회 코스의 첫 접시가 서빙되었습니다. 초대 손님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도윤, 명숙 아주머니, 그리고 고등학교 은사님인 이 선생님. 명숙 아주머니는 호텔 입구에서부터 으리으리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만 살았던 아주머니에게 이런 화려한 자리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낡은 핸드백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이쪽 상석으로 앉으세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안 씨, 내가 이런 데 앉아도 되는 거야? 나는 저기 구석에나 있을게. 아니요. 오늘 이 자리는 아주머니가 제일 귀한 손님이에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재판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안이 직접 의자를 빼주며 아주머니를 앉혔습니다. 명숙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며 벌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등심 구이가 접시 위에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이 직접 집게를 들어 가장 두껍고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아주머니의 접시에 놔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아주머니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명숙 아주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냅킨으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지안 씨, 내가 그때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 독한 인간들 사이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법정에서 그 증언해 주실 때 저 정말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안이 아주머니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습니다. 도윤이 와인 잔을 가볍게 채우며 거들었습니다. 명숙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민호 씨의 죄를 밝히는 결정타였습니다. 오늘 고기 정말 맛있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지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습니다. 지안은 와인 잔을 든 채 창밖의 화려한 강남 야경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테이블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먹을 복 없는 거지라고 비웃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낮지만 쩌렁쩌렁하게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3년 동안 찌개 찌꺼기 밥을 먹으면서도 참았던 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 가치를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만찬을 직접 차릴 수 있는 당당한 주인입니다. 도윤이 환호하며 잔을 높이 들었고 명숙 아주머니와 선생님도 감격한 얼굴로 잔을 마주했습니다. 네 개의 잔이 챙하고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에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만기를 며칠 앞둔 민호는 딱딱한 독방 침대에 누워 휑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는 사채업자들이 보낸 빨간 압류 딱지 같은 독촉장들이 수북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를 뒤져 짤랑거리는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유리는 이미 민호의 돈으로 새 인생을 찾아 번호를 바꾸고 다른 남자의 외제차에 몸을 실은 뒤였습니다. 사흘 뒤 민호가 구치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부를 사들고 마중 나온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구질구질한 운동복 차림으로 버스 정류장에 섰지만 버스비가 부족해 주머니 속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4시간을 걸어 쓰러져가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아터진 방에는 곰팡이 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 딱지가 붙은 빵을 사서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빵가루가 목에 걸려 캑캑거렸지만 물 한 병 쌀 돈이 없어 침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금자와 수지는 그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찜질방비 낼 돈마저 바닥난 두 모녀는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수진이 목숨보다 아끼던 300만 원짜리 가방은 전당포에서 단돈 3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300만 원짜리 명품인데 고작 30만 원이라니. 이 도둑놈아. 금자가 전당포 문을 발로 차며 악을 썼지만 수진이 금자의 팔을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당장 오늘 잘 돼도 없단 말이야. 두 사람은 역전 지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새벽녘 금자가 추위에 이를 달달 떨다가 지하도 벽에 붙은 거대한 광고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지안이 디자인한 화려한 로고와 함께 지안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디자이너 선정 성지안. 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광고판 속 지안의 눈부신 모습에 눈이 멀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 봐. 나 전혀 안 볼 거야. 수진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만 금자는 광고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당당한 미소가 마치 어머니, 고기 맛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아 금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었습니다. 지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범죄 피해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증서에 서명하던 지안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재산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실 일인 것 같아. 퇴근길 지안은 백화점 매장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 가방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금자가 며느리 모임에 들고 가서 기죽여야 한다며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지안은 망설임 없이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가방 포장해 주세요.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가방을 든 지아는 매장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전 한우집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며 서 있던 초라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아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의 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지안 대표님, 올해의 디자이너상 후보로 최종 지명되셨습니다. 지안은 창가에서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상처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찬란한 승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아는 스튜디오 앞 골목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안으로 들어가 활기차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건물 입구에는 직원 2명이 당황한 기색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저기. 직원이 가리킨 건물 정문 쪽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코트를 입은 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자의 손에는 시뻘건 확성기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수진이 독이 오른 눈으로 건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확성기를 입에 대고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동네 사람들아. 저기 오는 저 여자가 바로 성지안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남편을 감옥에 쳐넣은 독한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악마 같은 년이야. 확성기를 타고 터져나오는 금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출근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지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우리 아들 거야. 며느리가 서류 조작해서 홀랑 뺏어간 거라고. 내 아들 내놔. 이 도둑년아. 금자가 건물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이자 지아는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금자의 운동화 옆면은 찢어져 있었고 행색은 초라했지만 기세만큼은 지안을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경찰? 오라 그래.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내 아들 감옥 보내놓고 너 혼자 호강하니까 좋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금자의 침이 지안의 얼굴 앞까지 튀는 순간 수진이 갑자기 건물 안으로 번개처럼 뛰어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수진은 가위 하나를 치켜들고 스튜디오 내부로 난입했습니다. 이게 다 내 오빠 돈으로 만든 거잖아. 싹 다 찢어버릴 거야. 수진이 벽에 걸린 지안의 디자인 작품들을 가위로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캔버스가 비명을 지르듯 찌익 소리를 내며 찢겨나갔습니다. 수진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작업대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니터가 콰직 소리를 내며 박살났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수진 씨, 그만해. 당장 멈춰. 직원들이 달려들어 수진을 붙잡았지만 수진은 가위를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나, 이거 다 내 거야. 내 오빠 재산이라고. 스튜디오 밖에서는 금자가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들었죠? 저 여자가 시어머니 밥 한 끼 안 주고 굶겨 죽이려는 년이에요. 남편 재산 다 가로채고 감옥 보낸 악녀라고요. 지아는 찢어진 작품들과 박살난 모니터를 보며 턱 근육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지아는 입술을 지식이며 참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민호가 보낸 협박 문자가 지안의 폰에 도착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내 과거 정신병 기록 언론에 싹 다 뿌린다. 너 사회장 시켜버릴 줄 알아.
민호는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매수한 악질 변호사가 조작된 서류를 유명 유튜버들에게 뿌렸고 순식간에 인터넷은 지안의 가짜 정신질환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긴급 유산 후 정신 발작? 성지안 대표의 추악한 과거, 상속 재산은 무효인가? 지안은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병원 로고와 가짜 의사 소견서가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비치는 순간 지안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안은 그대로 스튜디오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지안의 귓가에 멀리서 금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꼴 좋다. 벌 받은 거야. 평생 거지처럼 살려니 욕심을 내더니 쌤통이다. 병원 침대에 누운 지안의 폰에는 계약 해지 통보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지안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민호 그 자식이 내 스튜디오 팀장까지 매수해서 서버 비밀번호를 빼돌렸대. 하지만 내가 방법 찾을 거야. 나 믿지?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팀장까지 배신했다는 소식에 지안의 마음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금자가 또다시 며느리가 시어머니 굶겨 죽인다는 피켓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안이 링거를 맞으며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병실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수진이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옳게 병원밥 맛있어? 우리는 지금 역전 지하도에서 쥐랑 같이 자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수진이 서서히 다가와 지안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거 뽑고 같이 죽자. 응? 그 순간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수진을 덮쳐 제압했습니다. 수진은 이 나쁜 년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안은 천장을 바라보며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지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여기서 무너져야 하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힘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지안아. 절대 아니야. 저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내가 반드시 다 되돌려 놓을게. 조금만 기다려. 도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얼음장 같은 지안의 심장을 겨우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지안의 눈물에 섞여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오후 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꼬리는 평소와 달리 승리를 확신하는 듯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몸은 좀 어때? 이것 좀 봐. 내가 기다리던 거야. 도윤이 태블릿을 지안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민호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 그 문서 병원 로고까지 똑같이 박아서 잘 만들었지? 아무도 가짜인 줄 모를 거야. 지안이 그년 정신병자로 딱 낙인 찍어버리면 상속이고 뭐고 자격 자체가 날아가는 거거든. 하? 민호가 술병을 들고 낄낄거리며 음모를 꾸미는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도윤아, 이 영상이 어떻게 내 손에 있어? 우리 스튜디오 팀장님이 찍은 거야. 민호 그 자식이 팀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접근했다는 걸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호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분명 주변 사람부터 건드릴 게 뻔했잖아.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미리 부탁했어. 민호가 연락해오면 모르는 척 받아주는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말이야. 지안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팀장이 넘겨준 서버 비밀번호도 전부 연극이었어? 당연하지. 민호가 그 가짜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순간 그놈 위치랑 접속 시간이 우리 쪽 기록 장치에 몽땅 저장되게 함정을 파놓은 거야. 그놈이 서버에 들어와서 어떤 파일을 지우려고 했는지까지 다 남아있어. 지안의 떨리던 손가락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지안은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내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럴 줄 알고 팀장님 지금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셔. 들어오세요. 도윤이 문을 열자 눈이 빨갛게 충혈된 팀장이 들어와 지안에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피해야 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다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안이 팀장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은 그 즉시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도윤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지안아, 몸도 안 좋은데 어딜 가려고? 검찰청에 갈 거야. 이 증거 들고 가서 그 인간들 싹 다 잡아넣어야 해. 내 팔에 꽂힌 이 링거보다 저 인간들 죗값 치르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급한 약이야. 지안은 링거를 뽑은 팔을 소매로 꾹 누르며 도끼 어린 눈을 했습니다. 오후 3시 지안과 도윤은 검찰청에 민호의 증거 조작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수사관의 안색이 굳어지더니 곧바로 수사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지안은 쉴 틈도 없이 강남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윤이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 모은 상태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저에 대해 떠돌던 정신질환 문서는 모두 강민호 씨가 꾸며낸 가짜입니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를 보십시오. 대형 화면에 조작된 로고와 합성된 의사 서명이 낱낱이 파헤쳐진 분석표가 떴습니다. 이어 민호가 조작을 지시하는 녹음 영상이 회견장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돼.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제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병원 앞에서 제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 그리고 신우이 강수진 씨가 제 스튜디오에 난입해 작품을 난도질한 영상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 미친 듯이 가위를 휘두르며 작품을 찢는 장면이 나오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 대표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밖에서 꼴 좋다며 춤을 추듯 소리를 지를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기자회견은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안을 욕하던 온라인 민심은 180도 뒤집혔고 시댁 식구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소주를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던 민호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호 씨,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민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짐승 끌고 가듯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편의점 텔레비전으로 민호가 체포되는 뉴스를 본 금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민호야. 금자의 통곡 소리가 편의점에 울렸지만 손님들은 냉담한 눈초리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일주일 뒤 건강을 회복한 지아는 스튜디오로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 속에 지아는 새 캔버스를 올리고 커다란 글자를 적었습니다. IMVINCIBL이 무너지지 않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판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아나, 민호가 가로챘던 해외 채권 이자까지 몽땅 돌려받게 됐어. 이제 정말 법적으로도 내 완승이야. 지아는 꽃다발과 두둑한 보너스 봉투를 들고 팀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오해해서 미안해요.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팀장이 눈물을 훔치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지안의 새 컬렉션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그녀를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안은 법원을 나서는 길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도윤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내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 지안의 웃음소리가 법원 계단 위로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미소는 3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만기 출소했지만 세상은 민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횡령 전과가 꼬리표처럼 붙은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향 부산 근처의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하루 일당을 받아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당을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가 현장 입구에서 입을 벌린 괴물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이자가 또 밀렸네? 오늘 일당도 우리가 가져가야겠어. 사채업자가 민호의 거친 손에서 일당 봉투를 가차없이 낚아채 갔습니다. 민호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박힌 제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현장 구석 수도꼭지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민호의 얼굴을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민호는 물기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휑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자와 수지는 서울 변두리의 보증금 200만 원짜리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에 딱 2시간, 그마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치만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얇은 이불 2채와 김이 다 새어나오는 고물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금자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명품 가방들을 전당포에 넘긴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났고 그 돈마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금자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값 딱지가 붙은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올리고 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퀭한 눈으로 지켜보던 수진이 기어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한 입만 줘. 배고파 죽겠어. 안 돼.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식량이야. 내가 사온 거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금자가 컵라면을 뺏기지 않으려고 품에 꼭 안으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악에 받쳐 금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물만 마셨단 말이야. 제발 밥만 나눠줘, 응?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놓지 못해. 금자가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매서운 소리가 좁은 단칸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자는 딸의 눈물을 외면한 채 벽을 보고라면 면발을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때 올케한테 그딴 소리만 안 했어도 나 지금 재벌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라면 국물을 들이키던 금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대답 대신 목이 매는 라면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옆방 고시원까지 서글프게 새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자 거대한 백화점 건물의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눈부신 여자가 무대 위에서 황금빛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발이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전광판 속 주인공은 바로 지안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 성지안 디자인 대표. 지안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 있을 때 저를 지켜준 것은 남의 자비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전광판 스피커를 통해 온 거리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아버렸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리며 폐지 더미가 바닥에 지저분하게 쏟아졌지만 금자는 그것도 모른 채 넋을 잃고 전광판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의 환한 미소가 햇살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지안의 스튜디오가 있는 강남 쪽을 향해 미친 듯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지안의 화려한 스튜디오 건물 앞에 금자가 도착했습니다. 1층 유리문 너머로 번쩍이는 성지안 디자인 금색 현판이 보였습니다. 금자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우리 며느리 가게예요. 성지안이 내 며느리라고. 출입 금지 명단에 계신 분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경비원이 금자를 밀어내자 금자는 힘없이 보도블록 위로 낮아빠졌습니다. 찢어진 코트 소매 사이로 앙상한 팔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건물 정문이 열리며 지안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명품 코트에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지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지안이 경비원들 사이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금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금자가 지안의 신발 앞으로 무릎을 꿇고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금자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찢겨졌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밥 한 끼 먹을 돈만 빌려줘. 딱 한 끼만. 나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어. 금자가 고개를 들어 지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휑한 눈 밑에 죽음 같은 그늘이 드리워진 채 금자는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비참하게 구걸했습니다. 지안은 그런 금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한우집 앞에서 넌 먹을 복 없는 거지 팔자라며 침을 뱉듯 비웃던 그 오만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금자의 눈이 지폐를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지안은 지폐를 건네려다 말고
다시 지갑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찌익 소리가 겨울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어머니,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먹을 복도 없는 거지라고요. 금자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습니다. 거지한테 밥을 기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먹을 복이 없어서 어머니 드릴 밥도 없네요. 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대기 중인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일으킨 찬 바람이 금자의 얼굴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금자는 보도블록 위에 고꾸라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선 무심한 눈발이 하나둘 떨어져 금자의 구분 등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아는 파티 시작 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지안과 도윤, 그리고 명숙 아주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스테이크가 접시 위에 오르자 명숙 아주머니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안 씨,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 편하게 배불리 먹어요. 지안이 아주머니의 접시에 소스를 정성껏 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성지안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지안의 얼굴에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 아닌 자기 삶을 스스로 읽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안은 달랐습니다. 지안의 복수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거지라 불리며 찌꺼기 밥을 먹던 여자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건물 앞에 서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기도 했고 배신당하기도 했고 혼자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안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지켜냈고 자기 손으로 자기 만찬을 차렸습니다. 세상에는 지안처럼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